8장 종교. 8장에서 하라리는 인간이 종교적 전통을 통해 인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대해 코웃음을 치거나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해요. 이때 하라리는 21세기 세계에서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 책의 197페이지. 네, 첫 번째, 기술적 문제. 가령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극심한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문제.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체성 문제인데,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농부들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과 나라 사람들 문제에만 신경 쓰면 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전 근대 시대의 종교는 농사 같은 세속적 영역에서 폭넓게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왔었죠. 신이 내린 달력이 파종과 추수의 시기를 결정하는가 하면 신전에서 드리는 의례로 강우를 보장받고 해충을 막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의료 역시 종교의 영역에 속해 왔었는데요. 거의 모든 예언자와 구루, 주술자가 치료사 역할까지 해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생물학자들과 외과 의사들이 사제와 기적의 수행자들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건데요. 과학의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개념마저 변화시킨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농사나 의료와는 관련 짓지 않는다는 거죠. 하라리가 표현하길 과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특징은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점점 단일 문명이 되어 온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라고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명,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점점 단일 문명화되고 큰 범주 내에서 하나로 체제로 묶어내는 것, 묶여지는 것이 역시 이 파트 8장 종교에서도 과학과 종교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는 것. 두 번째, 정책 문제에서 하라리는 과학은 기술적 질문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데 반해 정책 질문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어떤 것이 최선의 경제적 대응인지를 두고서는 과학자들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를 해줘요. 고대 경전이 근대 경제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주요 단층선이 전통 종교들 간의 분열과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이슬람과 유대교, 힌두교, 기독교 사상가들은 근대 유물론과 영혼 없는 자본주의, 과도한 관료 국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근대성의 모든 병폐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의 영원한 영적 가치를 토대로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하라리가 말하길 그들에게 꽤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건만 그들이 근대 경제의 축조물에 남긴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라고는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지붕 위에 커다란 초승달이나 십자가, 다윗의 별을 올린 것뿐이라고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해요. 얌얌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세기, 즉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있어 전통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과 관점으로 해석해내길 제한적이고 그 기능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이 하라리의 비판이 전통적 종교의 성경이나 쿠란, 베다에 경제 사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여기에 담긴 사상이 지금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현실 문제를 볼 때도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근대 경제 이론의 적실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주의자는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SUV 차량을 몰고 다닐 테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도는 미끈한 전기차에 지구를 태워라, 그리하면 지옥에서 타 죽으리 라고 적힌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데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이들의 견해 차이의 진정한 원천은 근대 과학 이론과 정치 운동에 있지 성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고,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종교는 거치장일 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세계에서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 세 번째, 정체성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정체성이야말로 역사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해요. 인간의 힘은 대규모 협동에서 발휘되는데, 대규모 협동을 이끌어내려면 그만큼 큰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거죠. 거대한 정체성이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 허구의 이야기지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적 필요가 아니었다고 해요. 21세기 종교는 비를 내리게도 못하고 병을 치료도 못하고 폭탄도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를 치료해야 하고 누구에게 폭탄을 투척해야 하는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은 세상을 수많은 추함으로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열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가령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학대와 계급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예시로 유발 하라리와 같은 동성애자인 경우에 그것은 생사의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든 이란에서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동성애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경우 체계적으로 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레즈비언의 경우 2018년까지 차를 몰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였지 레즈비언이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21세기 세계에서 전통 종교의 역할로서의 세 번째 의제, 정체성 문제에서는 역사를 이끄는 결정적인 힘인 인간의 힘, 즉 대규모 협동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정체성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위적인 명제이며, 거대한 정체성이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 역사 3부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허구의 이야기지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하라리는 기술 발달과는 별도로 종교적 정체성과 의뢰에 관한 논쟁이 신기술 사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인류가 대규모 협력에 의존하고 그 협력이 서로 공유되는 한 종교와 의식과 의뢰는 중요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통 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은 아니지만 그 일부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라리는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추가하기보다 해결하는 데 이르러서는 종교가 제공할 것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라리는 인류는 지금 단일 문명을 이뤄 살고 있으며 핵전쟁과 생태붕괴, 기술적 파괴의 문제는 지구촌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저희가 8장 종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핵전쟁과 생태붕괴, 기술적 파괴의 문제 역시도 일부 기술적 도전에서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유례없던 발전이 우리 인류를 전 지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종의 생존 또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 정치적 도전에서는 장을 거듭할수록 전 인류가 지구촌 차원에서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유발 하라리의 거듭된 주장과 의견을 정리하면서 8장 종교를 뒤로하고 9장 이민으로 갑니다. 9장 이민. 세계화 덕분에 지구상의 문화적 차이는 많이 격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을 접하고 그들의 특이함에 혼란스러워지는 일 또한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자리와 안정과 보다 나은 미래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밀려드는 외국인을 적대시하거나 그들과 동화되거나 추방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동성이 낮았던 시절에 형성된 정치체제와 집단 정체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과 이민자 물결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럽인들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아가 이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논의 또한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지,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설명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이민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민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조건 또는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항은 이민 수용국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두 번째 조항은 이민자들은 반대급부로 최소한 수용국의 핵심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모국의 전통 규범과 가치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항은 이민자들이 충분히 동화가 되면 점차 수용국에 평등하고 완전한 일원이 된다. 그들은 곧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항을 둘러싸고 각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별개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하라리는 이 모든 논쟁 밑에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인간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민 논쟁을 벌일 때 우리는 모든 문화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까? 아니면 어떤 문화는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독일인이 1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의 흡수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독일 문화는 시리아 문화보다 어떤 식으로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예시를 통해서 하라리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앞선 하라리의 입장이 인종주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1세기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어떤 인종, 대표적으로 백인이죠.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당연시했다고 하는데요. 인종주의는 도덕적으로 최악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파산했다는 거죠. 인종주의는 도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무용에 가까웠다고 설명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관습부터 정치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화들 간에는 어느 정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라리는 다양한 문화들이 이방인과 이민자, 난민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모든 문화가 정확히 같은 수준의 수용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의 규범이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민자가 겪는 현실을 비추어서 수용국의 문화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나라에서 적절한 규범과 가치가 다른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두 허구의 나라를 상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냉대국과 온화국 두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데 그 중에서 인간관계와 개인 간의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냉대국 사람은 유아기부터 학교나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도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감정을 누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우는 한편 온화국은 유아기부터 갈등은 밖으로 드러내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국가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늘 낫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냉대국 사람이 온화국으로 이민 갔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냉대국 사람은 온화국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잘난 체 하는 속물이라거나 냉혈한으로 평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종주의의 기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두 국가의 차이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아니고 문화주의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펜스 언니가 설명한 인종주의와 문화주의 논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 5장 공동체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구분하며 함께 묶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 9장 이민에서도 인종주의와 문화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간의 몸을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네. 하라리가 설명하길 특히 피부색이 꽤나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이 뉴욕 거리를 걷다 보면 가는 곳마다 경찰이 유독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피부색의 중요성을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용어로 설명할 것이라는 거죠. 경찰이 피부색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닌 노예 농장과 도시 빈민 간의 유산 탓으로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바마 진영은 경찰의 선입견이 미국 역사의 불행한 유산이라고 설명할 테고 트럼프 진영은 흑인의 높은 범죄율이 미국 역사의 불행한 유산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뭐 이러한 오바마 진영과 트럼프 진영의 직접 비교는 역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이해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물학에서 문화로 전선이 이동한 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용어 변경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실로 심오한 이동이며 현실적인 여파는 굉장히 넓다고 하라리는 주장을 해요. 생물학을 이야기할 때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의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는 전통적인 인종주의적 편견과는 달리 문화주의적 주장은 앞에 온화국, 냉대국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가끔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화국과 냉대국 사람들은 실제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르죠. 그 인간관계야말로 많은 직장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그 온화국 기업 또는 냉대국 사람을 두고 회사 문화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그게 과연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문화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문화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세 가지 공통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문화주의자들은 그 지역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객관적 우월성과 혼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문화주의자의 주장도 잣대와 시기와 장소를 명확하게만 규정한다면 경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는 별 뜻이 없을 때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주의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가지고 개인들을 예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팽수기의 말을 이어받아 구장 이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라리가 주장하길 전통적인 인종주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세계는 실질적으로는 문화주의자들로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고, 그렇게 235페이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감안해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문화주의의 주장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문화주의 전체를 불신하는 일은 아니며 인종주의는 비과학적인 선입견인데 반해서 문화주의의 주장은 때로는 대단히 건실하다라고 하라리가 평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2부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일부 기술적 도전에서 말씀드렸던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러한 발달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리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2부 정치적 도전에서는 자유와 관용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세계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전쟁, 생태붕괴, 그리고 기술적 파괴에 직면한 인류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요원하기 때문에 인류의 전 지구적인 공동 차원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라리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3부에서는 보다 우리 현실에 맞닿은 이야기들, 테러리즘과 전쟁 등을 비롯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부 정치적 도전과 9장 이민을 뒤로 하고 다음 3부로 넘어갑니다.